예,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지진 얘기해 볼 텐데요. 2025년 7월 일본 대지진 설 예언을 두고 일본 안팎에서 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일본 남부에서 땅이 2주 사이에 1000회 정도 흔들렸다고 하고 오늘만 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2025년 7월 일본 대지진설 단순한 괴담일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그래도 있는 것이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세요.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7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설이 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한 권의 만화책이 있습니다. 다스키 료가 쓴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서 시작이 됐는데 교수님이 혹시 이 만화책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만화책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예, 어떤 사진이 나오고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 제작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네, 그렇습니다. 저게 동일본 대지진 사실은 이 완전판 나오기 전에 네. 나온 책이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후에 이제 완전판이 나오게 됐는데 예. 그게 올해 7월에 굉장히 큰 지진 해일이 덮친다라는 예언이 포함되면서 예. 사람들의 이제 걱정과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예. 1999년에 처음 발간됐는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네. 그 이후에 실제로 좀 벌어진 일이 발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대지진은 2025년 7월에 온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이 됐는데 됐죠, 어떻게 될 네. 것이냐 이런 건데 또 하나 도카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 이후에 다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속설인데 실제로 6월 하순부터 이 지진이 한 1000회 이상 발생했어요. 네, 사실 도카라 속설은 예. 과학적으로 사실 많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요? 아마 민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6월 20일 이후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만 한 60번이 났고요. 예. 그 한 자리에서 나고 있는데 반경 25km 반경 한 지점에서 규모 4 이상만 한 60번, 그 가운데 규모 5가 17차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어제는 규모 5.6짜리도 발생을 했고요. 예. 근데 아무리 판의 경계부라고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관측이 될 때는 규모 9.0이나 8.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나고 나서 예. 여진이 발생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큰 지진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진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바로 이 자리에 많은 응력이 쌓여 있고 힘이 배출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이 많은 상태인데 여전히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우려감을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다시피 난카이 해구 지역은 많은 힘이 쌓여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로 많이 쌓여 있구나라는 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4.0, 5.0 지진들이 빈발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이 많이 쌓여 있는 단층대를 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우표에 보면 구멍을 뚫는 역할처럼 예. 단층대에 구멍을 이렇게 많이 뚫어놓는 역할을 하게 돼서 더 약화된 단층을 만들어내고 가뜩이나 많이 쌓여있는 힘이 한꺼번에 부서지면서 큰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카이 해구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큰 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난카이 지역에 대한 네. 그림이 또 유튜브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 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동경 앞바다에서부터 큐슈 앞바다까지 한 700km 지역을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데요. 예. 이 북쪽 지역 동경 앞바다 지역을 난카이 해구 중에 도카이 지역이라 하고 그 가운데 지역을 토난카이, 그다음에 큐슈 앞바다 지역을 이제 난카이 지역 중에 난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전체 지역을 다 난카이 해곡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 저 지역들이 돌아가면서 아하. 토카이, 토난카이, 난카이 저 지역이 돌아가면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의 지진들이 발생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특히 이런 지진들이 이 난카이 앞바다에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진이 토난카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 저 지역이 1944년, 1946년에 마지막으로 부서졌습니다. 100년 전이네요. 80년 80년 네, 전인가요? 네, 저기가 가운데 80년 지역이 전. 마지막으로 부서지고 동경 앞바다 지역과 음흠. 큐슈 앞바다 지역은 지금 100년도 넘은 상황이거든요. 아하. 특히나 이 난카이 큐슈 앞바다 지역은 예.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응력이 쌓여 있어서 저 지역에서 지진이 곧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만화책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만화가 예지몽 속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도 지금 올해 초에 앞으로 30년 이내에 난카이 대진이 일어날 확률이 80%다. 네.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거 정말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난카이 해곡에서 예. 큰 지진이 날 거란 얘기는 제가 대학원생 때 지진학을 배울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때부터 곧 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 나고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때는 이제 향후 30년 내에 한 50% 정도의 확률이었는데 예. 이제 향후 30년 내에 80%로 이제 오른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80% 확률이라는 건 거의 접해보지 못할 엄청난 확률이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0번 치면 8번 맞추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확률인 건데. 는 앞서 얘기됐던 처음에 그 만화 다스키류의 만화에서 나왔던 거는 내가 어떤 미래. 근거로 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7월을 콕 집었는데 네. 사실 뭐 7월로 꼭 집을 건 과학적으로 아니지만 땅 밑에서 쌓이는 응력들의 충돌 이런 걸 봤을 때는 조만간 그게 이제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일이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예언서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우려가 더 증폭이 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 그 100년에서 한 150년 주기로 일어난다. 이게 말씀하셨으면 네. 그럼 지금 현 주기상으로 보면 그 주기에 해당되는 주기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어요. 네, 넘어섰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않은 상황이라는 거고 특히 우려가 되는 거는 예. 만약에 이 큐슈 앞바다에서만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예.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년, 150년 주기로 난다고 하는 이 지진들은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을 일컫는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경 앞바다에 이 토카이 지역도 지진이 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날 때 난카이 지역이 먼저 부서지고 연쇄적으로 동경 앞바다 지역까지 한꺼번에 부서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 경우는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될 거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 학계의 이제 생각인 겁니다. 8 9.0 이 9.0 정도 이요. 수준이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예. 규모 9.0 혹은 뭐 9.1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예. 9.0에 이르는 큰 지진인데요. 예. 규모 9.0 하나는 규모 8.0의 32배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아. 그러니까 규모 8.0이 32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해야 예. 규모 9.0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 이 일대가 한꺼번에 부서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규모 9.0도 된다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9.0 되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뭐 도시가 없어진다. 혹은 어느 정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피해 규모가 지금 이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센다이까지의 거리가 한 2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거기는 일본 해구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예. 일본 해구와 센다이 앞바다에서 바로 발생을 했는데 아하. 거리상은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니까 예. 바로 센다이 지역은 그 지진이 난 위치로 7m가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7m가 끌려갔다. 예, 7m. 7m가 땅이 끌려간다. 예, 횡으로 끌려가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네. 하고 바로 센다이에 있는 여러 건물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일본 열도 전체가 다 흔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 성능을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예. 사실 건물 붕괴는 별로 없었어요. 의외로. 그래요. 그런데 이 지진 해일 피해로 2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실제는 그 대개 내진 성능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여기는 좀 더 다른 얘기가 되는데 센다이 지역보다는 훨씬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 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거든요. 집중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괜찮은 피해였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피해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액만 한 3,200조. 예. 그다음에 이 사상자만 30만 명. 예. 그리고 가옥 파괴는 한 250만 호.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피해가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네. 만약에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본토
혹은 이제 그 해국에서 발생하면 바다에서 뭐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인지 위치를 좀 특정한다면 어느 지역 우리가 아는 도시에서 어떤 도시가 네, 큰 피해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저기 이제 그 지도상에 보면은 예. 지진이 교수님 난 마이크는 위치, 가까이 대주십시오. 예, 마- 지진이 난 위치가 표시가 돼 있는데요. 예. 저게 그 제가 맞다면 작년 8월 8일 날 발생했던 지진의 위치입니다. 예. 근데 작년 8월 8일 날 규모 7.1 지진이 바로 저 위치에서 났는데요. 예. 저 위치에서 지진이 나자마자 일본 정부는 그 일본 지진 전문가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예. 거대 지진 경보를 발령을 했어요. 일본 아. 기상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아, 그래요. 예, 이런 일을 왜 했느냐? 규모 7.1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거는 어쩌면 저 지진이 전진 역할을 해서 그렇지 않 이제 예상됐던 거대 지진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일본 학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더니 그런 경보를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일본 그 시민들은 엄청난 패닉에 빠졌죠. 예. 진짜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예. 뭐 물도 사고 쌀도 사고 뭐 엄청난 패닉이었거든요. 예.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 경계 경보를 해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주일간은 엄청나게 공포감이 예, 있었겠네요. 공포감이 있었는데 근데 일본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규모 9.0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예견을 못 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7.3 지진이 바로 그 위치에서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날 때도 일본 학계에서는 이 지역에서 날만한 지진이 났다. 다만 이 지진 때문에 피해는 안 봤으니까 예. 다행이다라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예. 그 지진이 전진이 돼서 규모 9.0의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모 7.1 지진이 돼서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난카이 해곡 지역에 거대 지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일본 정부가 하게 되고요. 예. 그런 이제 경보를 내리게 되는 일로 이어졌던 거죠. 그만큼 일본 정부나 학계나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뭐랄까요? 지금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또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네. 주요 산업 밀집 네.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는 네.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엄청나죠. 저기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지도상으로도 예. 동경 이남 지역으로 큐슈까지는 다 산업 시설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예.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구에서 발생하니까 뭐 쓰나미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명 당연히 피해도. 쓰나미도 동반할 수 있고요. 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최대 높이가 한 40m에 이르는 지진 해일이 해안에 덮쳤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게 일본 해안가 전체를 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높이는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런 일이 그 이제 869년도에 바로 그 위치에서 비슷한 규모 8.7 지진이 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때 지진 해일 기록이 지금도 쌓여 있어서 일본 학자들은 여기 1000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안 발생했으니까 기록만 있을 뿐이지 그런 예. 지진 해일이 또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 1000년 만에 그 지진이 또 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레이트 얼스케이크라고 하는 거는 한 1000년 혹은 3000년에 한 번씩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예. 일이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졌고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예. 동일본 대지진 걱정을 했던 게 아니라 아하. 난카 해구 지역을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지진이 아직도 안 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나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게 되면 그 동일본 대지진의 몇 배 정도가 될까요? 최대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본 대지진 규모 정도까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 예. 그건 난카 해곡 전체를 다 쪼개는 지진일 아하. 때 그런 예. 일이 벌어지게 될 거고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시나리오는 부분 쪼개질 때고요. 그게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 정도 되는 지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규모 7.0 수준의 지진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또다시 좀 경보가 발생할 수 있고 네. 일본 전문가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아까 보니까는 그 굉장히 이제 그 지금 지진 위험 가능성이 범위가 넓은데 네.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되게 100년 정도면 네. 나게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946년에 난 곳은 네. 이 도쿄 쪽 가까운 쪽인 것 같고 그 300년 동안 지금 안 나고 있는 곳은 바로 지금 아까 좀 전에 차트에 등장했던 가고시마 네. 규슈 쪽이다. 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는 그 가고시마 규슈 쪽에
이쪽에 이번에 가장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음. 경보까지 내리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한데 예. 그런데 규슈 쪽에. 네. 연구에 의하면은 실제로 응력이 쌓이고 있는 정도를 저희가 측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진이 그동안 발생했던 양을 측정을 하게 되면 배출된 에너지 양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과 판이 충돌하는 속도는 이 필리핀 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해서 난카이 해곡을 만드는데요. 1년에 5cm 속도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지만 될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지진 에너지를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바로 이 큐슈 앞바다 지역과 예. 동경 앞바다 지역에 쌓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예. 동경 앞바다 지역에도 많은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게 여러 관측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카이 해곡 지역이 지진이 나더라도 큐슈 앞바다 지역이 아닌 동경 앞바다 지역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부서질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보통 한국인들 뇌리에 일본 대지진하면 동일본 대지진 전에는 네. 1925년도에 간또 대지진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1995년인가요? 그때 그 한신 지역 네, 네, 대지진 네. 이 두 개가 제일 가장 이제 많이 괴리에 남아 있는 특히 간또 대지진의 경우에는 네, 네. 그 조선인들을 그때 희생양으로 네, 삼아서 네. 굉장히 아픈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는데요. 그 간또 만약에 도쿄 지역에 그렇게 나게 되면 그 간또 대지진 같은 그런 악몽이 재현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난카이 해곡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가운데 예. 이 난카이 이 판이 그러니까 필리핀 판이 바로 일본 열도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 동경 아래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경 아래에 거대한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게 일본 예. 학회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도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지진만 최대 지진 규모 7.0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간또 대지진 등과 연결되는 100년 전 아닙니까? 딱 100년 그렇습니다. 전에 예. 났는데. 예.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 교수님이 대학원생일 때부터 난카이에서 대진이 날 거다. 확률 50%다. 그런데 사실 아마 그 만화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올해부터 더 심하게 특히 올 여름부터 심하게 조만간 날 수 있어. 그리고 네. 실제 일본 정부도 그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30년 안에 80%라고 하지만 범위로 따지면 상당히 또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특히 요즘 더 세게 하고 있는 이유 조만간 정말 날 거야. 이건 조만간이고 뭐 6개월이나 1년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건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특별한 시그니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 그냥 응력이 계속 쌓이고 있구나, 곧 나겠구나, 그리고 확률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을 뿐인데 그런 예언서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 예언서가 나오자마자 그 가고시마 이남 지역에 있는 좁은 지역에서 급증하는 지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시기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포가 괴담과 급증이 좀 되는 연결이 거죠. 된 그런 네. 상황이네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지진 학자, 과학자로서 순전히 네. 과학적인 그 어떤 기반에서만 예측을 하신다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 거를 지금 당분간 자제를 한다든지 일본 운항 자체를 항공이나 여객선을 중지하는 이런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참 이게 난처한 질문이신데요. 순전히 과학적으로, 네. 정치적으로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네. 텐데요. 과학적으로는 말씀해 주시죠.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30년 내 80% 확률이라는 건 오늘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그 얘기는 오늘 반드시 난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질학적으로 역사를 보면 지구 역사가 46억 년인데 그 기록을 쭉 보다 보면 여기는 평균적으로 100년, 150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난다는 건데 그 중에는 한 30년 만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 중에는 300년 만에 발생하기도 한 지역들이 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자연 개인이 앞에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자연 앞에 겸손하게. 그럼 선생님 만약에 내일 일본 그만하세요, 학계에서 이제. 초청장이 오면 일본 가시겠습니까? 네,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예, 가신답니다. 가신답니다. 예, 뭐 저 대한민국으로 얼추 계산하니까 3박 4일로 잡으면 4,500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감안해서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일본 지진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게 난카이 대지진이 정말 일어나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네. 것이냐 이게 또 집안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예. 지난 3월에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규모 7.7 정도 됐는데요. 예. 뭐 굉장히 강력한 지진입니다. 근데 그 지진의 특징적인 거는 1000km 밖에 있는 방콕 시내에 있는 고층 건물이 무너지거나 고층 건물이 방콕 시내에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은 고층 건물들이 일제히 흔들리고 또 연결다리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니까 규모 7.7이라 되게 되면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규모가 크면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0.02 헤르츠 정도 되는 저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1000km를 가도 에너지가 많이 줄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고 이 고층 건물이 많은 곳은 고층 건물은 또 공명 주파수가 낮아지게 돼요. 건물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명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콕 시내에 있는 이 저층 건물들은 영향이 없는데 고층 건물들만 크게 흔들리면서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0에 이르는 지진이 만약에 난다면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는 가까운 곳은 500km 안쪽에 있거든요. 난카이 해곡에서. 예. 근데 그곳에서 더 큰 지진이 예상이 되고 규모가 크면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남해안이다. 또 넓게 봐서는 한반도 전역이 그래봐야 1000km 안쪽에 들어갑니다. 가깝게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에 있는 고층 건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미얀마 지진이 바로 그런 중요한 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본 난카 해구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남해의 일만은 아닐 수도 우리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그렇게 저 일본만큼 그렇게 저 강력하게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피해가 상당히 우려될 수도 있는 거 아닌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지진이 날 때 큰 지진을 겪어본 경험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지진에 의해서 겪어본 바가 있는 어떤 일본과. 테스트를 해본 적이 별로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난카이 해곡의 마지막 지진인 1944년과 46년도 지진 때에 우리나라 고층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일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특히 아까 봤던 2024년 8월 8일 날 발생했던 규모 7.1 지진이 네. 우리나라 남해안에 고스란히 잘 기록이 됐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1cm 움직였습니다. 오. 남해안 일대가 1cm 위아래로 움직였는데요. 만약에 규모 7.1 지진에 이제 우리가 그 1000배가 되는 네. 규모 9.0이거든요. 1000배가 9.0인데요. 만약에 9.0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우리 한반도가 흔들리게 되는 거는 30cm 넘게 흔들리게 될 거예요. 이론적으로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우리 고층 빌딩이 많은데 사실은 내진 설계를 다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우리 설계로만 정부가 있는 지진학자들 거지. 모시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정부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대책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30cm라니까 네. 굉장히 전율이 네. 옵니다. 네. 왜냐면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사실은 뭐 설계랑 다르게 실제 예. 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엄청난 얘기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진도 1.0 규모로 말씀을 해주셔서 평안한 속도로 우리가 들어서 굉장히 마음의 평안한 상태는 유지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네. 그리고 혹시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가장 논란이 되고 문제가 국제적으로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원전 네.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오염수 사태까지 나는데 네. 지금 그 지진 위험 지역에는 네. 거기도 지금 원전들이 있습니까? 거기도 원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 같이 원전 내진 성능이 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내진 성능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진 위험도가 높은 데는 더 강력한 내진 성능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로 이제 획일화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지금 낫고. 현재 예. 일본 그 지진 위험 지역은 그 동일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내진 지금 기준이 더 높다. 네, 더 높게 네. 돼 있습니다. 예. 그 일본 정부는 지금 이제 난카에 관련해서 뭔가 대책 회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네. 정부도 그렇다면 관련해서 네.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을 네. 모시고 모셔야 되는데. 네. 뭔가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당장 내일 기상청에서 관련 이제 회의도 이제 잡혀 있기도 얼른 하거든요. 가세요. 네. 회의 내용을 이따가 끝나고 나서 좀 전화 드릴 테니까 회의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네, 기사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앞서 이제 고층 빌딩의 공명 현상 같은 게 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위험하잖아요. 고층 네. 빌딩도 네. 많고 네. 일본은 상대적으로 적기도 네. 하고. 근데 거기에 과연 대비가 돼 있느냐.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사실 여러 가지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그리고 각 국가가 구축하고 있는 내진 성능은 그 나라가 겪었던 지진에 대해서 네. 보통은 디자인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축하고 있는 내진 성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죠. 예. 오늘 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그것도 부분도 저층에서 생활하는 게 좋겠군요. 가급적. 그렇죠. 네. 큰 지진이 네. 날 때를 대비하면.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자주 안 보면 좋을 주제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챙길 네. 건 챙겨야 되니까. 안 나기만을 바라는 게 저희 그게 모두- 제일 좋습니다. 예. 예. 홍태경 연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